네, 이강민의 잡지사 5월 호 10번째 페이지. 잡지사 파견 근무가 연장된 비운의 본사 직원입니다.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의 밀리터리가 원래는 5회 편성으로 이제 계획이 됐다가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요. 예, 그래서 몇 회가 더 연장이 됐는데 본사 파견 직원으로서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좋다니 영광입니다. 반응이 좋다니. 근데 얼마나 더 파견이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또 추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아니 본인 소감은, 본인의 기분은 어떤가요? 파견 수당이 어째 좀 이거. 이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저희 뉴스만 하다가 네.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뉴스라는 게 또 결국 그 전에 있었던 사실에 기초해서 어떠한 사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기초가 되는 사실들을 여기 잡지사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저한테는 또 나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페이 측면에서는 저희가 모회사 직원을 좀 홀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있거든요. 좀 양해 좀 바라고요. 호국보훈의 달까지는 저희가 한번 밀리터리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저 이번 주에 그 2만 구독자 기념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인 거 아시죠? 예, 오늘도 8시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로 숫자 2 또는 2만과 관련한 나만의 기발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가 2만 보를 걸었습니다. 예, 스마트워치 그 화면 캡처해 주셔도 좋고 이런 느낌으로 기발한 사진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형준의 밀리터리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다루기도 했고 또 이제 김형준 기자가 항공모함 6번 타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무 해군을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네. 육해공을 다 망라하는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원래 그랬죠. 지난 네. 시간에도 그렇게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얼마 전 유출된 미국 정부 비밀 문건에 우리나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첩보전 편을 제가 얼른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첩보전은 100% 밀리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또 정보기관하고 외교까지 얽혀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군도 얽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마침 제가 외교부까지 취재하는 입장에서 좀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미사일 얘기는 또 다음번에 또 해보도록 하죠. 연장됐으니까 네. 부담 없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불거진 의혹을 이제 김 기자 나온 김에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직접 도청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아마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김 기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네. 도청이든 뭐든 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첩보전을 했다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네. 미국 FBI가 기밀 유출 범인을 얼마 전에 체포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최소한 일부는 진짜 기밀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프랑스나 이스라엘처럼 몇몇 나라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네. 그 나라들 관련해서 문건에서 유출된 내용은 그 나라 자체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확인도 부인도 거부하고 있는 이른바 NCND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Nor confirm, nor denial.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한 내용을 얘기를 할 때 NCND라는 자세를 취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위조됐다고 치더라도 그 대부분 빼고 그러니까 사실인 일부가 그게 우리나라 관련 내용이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청와대 이전 때 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췄고 또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 말을 다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 관련 유출된 부분이 인터넷에도 돌아서 네. 해석본도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김영준 기자가. 이게 청취자분들이 네. 되게 기분 나쁘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첩보전 세계에서는 선악보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선악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도덕적인 것보다 사실은 국익이 더 우선이고요. 네. 모든 나라가 다 하고요. 안 걸리는 게 선이고요. 걸리면 악입니다. 그래요? 네. 모든 나라가 하는 거고 네. 안 걸리면 선, 걸리면 악이다. 모든 나라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겁니다. 네. 기회만 되면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안 걸리게 하면 됩니다. 안 걸리면 그래요? 장땡입니다.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럼요.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미국처럼 한 70년 된 동맹국가끼리도 해도 되는 겁니까? 애초에 네. 이런 첩보전에서는 동맹국하고 적국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에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런 게. 물론 미국은 우리가 북한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지켜준 친구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기로 한 친구이지만 네. 또 친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항상 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첩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이따가 사례를 설명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속내를 알고 싶어 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참고로 미국이 이런 짓을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짓을. 예.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네. 거기서 1970년대 그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청와대를 도청해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 미 국가안보국 NSA가 프리즘 프로젝트라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폭로가 됐는데 네. 쉽게 말해서 NSA가 전 세계 통신망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근데 여기에 동맹국도 포함이고 네. 심지어 동맹국인 독일 정상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도청을 한 거예요. EU 최고 리더의 휴대폰까지. 예. 와, 엄청나네요. 그 정도로 만연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미국과 독일 관계에서 갈등이 상당히 있었었고요.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을 더 이상 도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네. Yes, we can이었는데 아, 그렇죠. 패러디해가지고 Yes, we scan 이런 포스터까지 나누기도 했어요. 그렇게 공언을 했지만 2021년 덴마크 공영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네. NSA가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덴마크를 지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등 정치인들의 전화통화와 인터넷 정보에 접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때 메르켈 총리와 그다음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네네. 동맹국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 강력하게 규탄을 했었어요. 동맹국 사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아까 동맹국끼리도 다 한다면서요.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네. 근데 몰래 다 하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연한 비밀은 맞지만 네. 이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좀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근데 정말 깊숙한 비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 한 두세 명 정도한테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근데 실은 다른 친구가 A라는 다른 친구가 네 일기장에서 그 우연히 봤다면서 나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A를 응징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친구한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사례도 있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2021년 독일 도청 사건 있잖아요. 네, 네. 그 사건 몇 년 전이 2017년에 독일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독일 연방정보국이 미국 백악관하고 국방부 등을 포함해서 수십 개 나라를 도청했다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다른 나라를 도청한 거예요. 네, 미국을 네. 포함해서. 야. 근데 연방정보국장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맞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지 뭐 억울하면 무슨 말이라도 했겠죠. 아니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맞다는 네.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안 걸리면 됩니다. 제가 기자로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특히 언론에 안 걸리면 됩니다. 김영준 기자한테 안 걸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첩보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뭐 동맹이고 적국이고 할 거 없이 암묵적인 사실이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첩보 활동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크게 요즘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휴민트, 테킨트, 오신트. 휴민트부터 하나 설명드릴게요. 네. 휴민트라는 건 이제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정보를 말하는데요. 인류 역사상 원래 가장 오래된 직업 세 가지가 도둑, 매춘부, 스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셋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 사람이 셋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스파이가 휴민트입니다. 마타알인가요, 혹시? 예, 비슷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혹은 스파이가 직접 침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 까다로우니까 내부에 협조자를 포섭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예. 그 협조자가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직일수록 더 효과가 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스파이를 직접 보내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포섭을 하든지 몇 년 또 길면은 수십 년씩 공을 들입니다. 공 엄청 들이네요.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요. 네. 우리나라가 당했던 사례가 있는데 아, 우리가 당했던. 그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저 언론에 공개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나는 지금 정수일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아, 정수일 교수. 우리나라 이슬람 연구에 굉장한 석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정체가 난파 간첩이었어요. 예. 1996년에 체포됐는데 당시에 쓰던 위장 신분은 무하마드 깐수라는 그렇죠. 무하마드 이름입니다. 깐수. 네.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썼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슬람 쪽 사람으로 아예 위장을 한 겁니다. 네. 예,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 출신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필리핀계 레바논 사람으로 위장을 해서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단국대 교수였거든요. 네. 근데 북한으로 팩스를 보내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체포됐습니다. 야,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천만다행으로 네. 이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교수였어요. 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것 위주로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크게 피해를 본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네, 2003년에 풀려났고요. 네. 지금은 계속 관련해서 이슬람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디터가 알려주기를 12개 국어를 할 줄 알았던 천재였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석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구에 필요해가지고 여러 언어를 익혔었는데 그게 12개였었다고 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우리가 당했던. 이게 불행히도 바로 작년에 있었고요. 제가 직접 취재했던 사건이기도 한데 그래요? 예, 우리군 특수부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네. 전시에 평양 같은 데 침투해서 네.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부대가 있어요. 예. 이걸 군사용어로 참수작전, 디캐피테이션 스트라이크라고 하거든요. 야. 근데 뭐 김정은만 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밑에 고위직, 그러니까 높은 장성들도 같이 노리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작전 계획이 유출이 됐어요. 우리의 참수 작전 계획이 유출됐다. 네. 범인을 잡았는데 네. 해당 부대 대위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네. 제 또래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 동갑이니까 우리 친구뻘? 동갑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또래. 저랑 나이가 비슷한. 네. 작전 계획을 사진 찍어가지고 네. 텔레그램으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냈어요. 이 사람 아직 못 잡았어요. 야. 네. 그것도 그럴 게 네.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람 재판을 취재를 했었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인정이 안 돼서 대신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법리적으로 약간 복잡한데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반국가 단체에 의해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이죠. 네. 그래서 이걸 적용하려면은 그 공작원이 북한 놈이라는 걸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돼요. 되는데. 근데 그거 입증을 못했어요. 안 됐구나. 네. 대신에 군사 기밀을 빼돌린 건 어쨌든 확실하잖아요. 네. 이걸 법률 용어로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적용을 한 겁니다. 지금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포섭이 됐을까요? 그게 문제인데 네.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처음에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대요. 그때 거절했대요. 네. 근데 한 1년쯤 뒤에 이 친구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네. 돈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넘어간 겁니다. 돈 때문에 도박하다가. 그래서 그런 끈앞을 노릇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 도박하시면 안 됩니다. 도박이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네, 이런 협조자를 포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쪽 용어로 마이스 RC라고 그래요. 마이스가 뭐냐면 머니, 돈, 이데올로기, 사상, 컴프로마이스, 타협, 에고, 자아. RC는 리벤지, 복수, 콜전, 강압 이렇게 6가지인데 네. 이 경우에는 돈에 먼저 해당이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만약에 네.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협박을 하겠죠. 너가 여태까지 돈 받아먹고 우리한테 기밀 넘긴 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냐. 예. 이렇게 다시 협박을 하겠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 콜전, 강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개인 사정을 이용해서 좀 악질적으로 접근을 하는군요. 예. 그럼 반대로 우리가 다른 나라 어딘가에 그렇게 했던 사례는 없을까요? 불행히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수함 말씀드렸을 때처럼 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업계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네. 성공한 작전은 공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 되네. 영원히 비밀로 남아 있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방송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 공개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실패하거나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공개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미국에서 휴민트로 정보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1996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국계 미 해군 정보장교였던 로버트 김이라는 사람이 네. 우리 대사관에 국방무관이었던 백동일 해군 대령이라는 분한테 미국의 기밀 문건을 제공했어요. 그랬다가 체포됐습니다. 네. 이 무관도 사실 정보사령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계 사람인데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바로 추방해버렸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네. 외교 용어로 이걸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합니다. 네. 외교적 기피 인물. 국제법상 외교관은 원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이 바로 그냥 추방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로부터 5년 뒤에 2001년 미국 FBI 간부인 로버트 헨슨이 네. 러시아의 이중 간첩을 20년 넘게 했었던 일이 발각돼서 잡혔는데 네. 이 사람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요? 한 나이가 한 70인가 80 됐을 거예요. 얄짤없네요. 네, 미국은 간첩에 대해서 굉장히 가혹한 나라거든요. 근데 로버트 김은 그나마 한국계고, 네. 그러니까 동맹국 사람하고 연계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게 가만히 됐는지 7년 살다가 나왔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보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사례처럼 이제 외교관이 첩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정확히 말하면 반대예요. 반대? 첩보원이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걸 그쪽 용어로 화이트 요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국가정보원 직원 혹은 뭐 현역 군인 같은 사람을 외국 공관에 보내는 겁니다. 네. 뭐 영사, 서기관 이런 적당한 직함을 줘서 보내고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보통 국방무관
예.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 보면은요. 네.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 씨가 처음에 등장할 때 네. 주인공 강인구 역할을 맡은 하정우 씨한테 명함을 주거든요. 네. 잘 보면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구상만이죠? 구상만. 맞습니다. 예, 예, 상만이 형 할 때 그분. 예. 맞습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이 사람은 스파이다라는 걸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데 알아서 적당히 하라는 얘기예요. 화이트 요원은 다 안다? 예, 예. 다 아는데 네. 너도 보내고 나도 보내니까 쌤쌤인데 네. 알아서 적당히 해라. 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장점이 뭐냐? 첩보 활동을 하다가 걸려도 이 사람은 외교관이어서 네.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쫓겨나고 끝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페르소나 논 그렇다. 아, 예. 화이트 요원은 그렇고 블랙 요원도 있잖아요. 굉장히 민감한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무하마드 깐수, 그러니까 정수일 교수처럼 아예 신분을 다른 엉뚱한 걸로 위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걸리면 감옥은 일단 기본이고요. 면책 안 돼요. 네, 예. 종신형, 뭐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야. 네, 사형은 잘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블랙을 서로 어차피 보내니까 네.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블랙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잡으면은 네. 그 블랙을 살려뒀다가 네. 서로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첩보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네, 서로 그런 이제 거 많죠. 카드로 쓰는 거죠. 예, 네.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휴민트에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테킨트는 뭔가요? 테킨트.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기술 정보라고 합니다. 예,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기술을 이용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걸 테킨트라고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도청이죠. 도청. 예, 도청 장치를 심어서 대화를 엿듣는 방법도 있고요. 네. 혹은 요즘은 휴대전화로 통신 많이 하잖아요. 네. 문자도 보내고 통화도 하고 뭐 파일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위 당국자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이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네. 또는 휴대전화 그 자체를 도청기처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휴대전화 자체를. 그래서 옛날에 몇몇 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민감한 얘기할 때 휴대전화 배터리를 아예 빼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땐 분리형이었으니까 뺄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배터리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휴대전화를 아예 다른 데다 놓고 얘기하는 경우는 있대요. 예. 그렇군요. 이번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뭐 시긴트, 즉 신호정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시긴트가 사실 테킨트의 일부입니다. 뭐 시그널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예, 신호정보니까. 예. 이거 말고도 테킨트에는 이민트, 즉 영상정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위성 같은 걸로 찍는 거예요. 혹은 고성능 카메라로 찍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뉴스에서 위성 사진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뭐 포착했다. 아, 그렇죠. 혹은 뭐 풍계리 핵실험장에 뭐 3번 갱도가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이민트군요. 예, 테킨트의 실제 사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2001년에 중국의 장점인 당시 국가주석이 미국 보잉사에다 주석 전용기를 주문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에어포스 1. 여기서 도청 장치가 나옵니다. 오. 근데 이게 정식으로 발표한 건 또 아니고 네. 2002년 초에 외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언론에서 취재해서 나왔다. 걸린 거예요. 예, 이것도 형식이 중요합니다. 네. 예. 어쨌든 장점인 국가주석이 당연히 화가 났을 텐데 그렇죠. 의외로 대충 넘어갔어요. 그래요? 예. 왜 그랬지? 이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 봐야 되는데 네. 당시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 가입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2002년 2월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잘 방문하고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제가 안 됐군요. 아마 모종의 합의나 물밑 아.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혹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이 영미 언론에다 일부러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 몇십 년 뒤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싸움이 엄청 치열하구나. 그럼요. 그리고 정말 걸린 것이더라도 걸린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카드가 될 때도 있고. 네. 예. 즉 외교부를 출입하다 보니까 네. 매년 공개되는 외교 문서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나 혹은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하고 통신한 전문 같은 거예요. 이게 비밀로 묶여 있는데 네. 한 30년 정도 지나면 공개를 해서 저 때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올해 당장 공개된 외교 문서 중에 그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영화 모가디슈 네, 그 봤어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제 모티브가 된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올해 공개됐어요? 네, 올해 공개됐습니다. 네. 뭐 물론 진짜 민감한 거는 네. 30년 지나도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올해 일어난 웬만한 외교 관련 사항들 중에 네. 30년 지나면 알 수 있게 되는 게 꽤 많을 겁니다. 네. 그때도 혹시 제가 외교부 담당하면 뭐 직접 전해드릴 수도 있고요. 잠깐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30년 후면 정년퇴직가 납니까? 뭐 그건 모르는 거죠. 정년이 또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예, 기대하겠습니다. 30년 후. 그럼 이번에 그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쓴 방법도 테킨트, 도청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만 있다고는 말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네. 이거는 첩보랑 정보의 차이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첩보와 정보의 차이. 네.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보 활동이라는 걸 할 때는 일단 사실관계의 한 조각인 첩보를 먼저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첩보라의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혹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전원이라든가 네. 이런 게 다 첩보예요. 네. 그리고 이걸 이어 맞추고 여러 가지 상황하고 합쳐서 분석하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 첩보와 주의 정황에 의하면 상대가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펼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네. 이렇게 만든 게 정보예요. 그러니까 첩보 조각들이 모여서 그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첩보에서 정보를 하는데 네.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저 준비하신 자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 정보의 판단에 대한 내용인데 네. 정보에는 100%라는 게 없어요. 확률이 몇 %냐 하는 건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에서 몇 %까지는 뭐 진실에 가깝다, 거의 확실하다, 혹은 거의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영국 국방정보국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네. 네. 뭐 최소 몇 %는 돼야 좀 쳐준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 표에 따르면은 한 55% 이상은 돼야 likely or probable,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네요. 50%를 넘기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가능성이 낮게 좀 보이겠죠. 이제 추가 첩보 활동을 좀 해야겠죠. 네. 네. 하여튼 네. 첩보를 이렇게 정보로 만들려면 교차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나만 갖고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민트를 통해서 테킨트로 입수한 첩보를 교차 검증을 하기도 하고 혹은 휴민트끼리도 교차 검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휴민트끼리도. 왜냐하면 그 휴민트가 거짓말을 하거나 네. 제대로 첩보를 수집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 휴민트도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러네. 네. 네.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섬뜩한 얘기인데 그래요. 우리 정부 내에 미국 정부의 간첩이나 협조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네. 대통령실 해명이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도감청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다 사실이라고 치면은 네. 저는 이쪽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휴민트가 우리 정부 내에 있을 가능성. 네. 그리고 70년 된 동맹이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그럼 오신트는 뭡니까? 좀 더 단순해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공개 출처 정보인데 신문, 책, 논문, 방송 이런 겁니다. 공개돼 있는 자리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네. 그냥 공개되는 거 보면 됩니다.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조금 과장을 보태면 그냥 인터넷만 잘해도 됩니다. 네. 다만 문제가 있는데 네. 첩보 양이 너무 많아요. 아, 그렇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공개되는 거는 아무래도 덜 민감한 게 많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첩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한데, 그럼 김 기자,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 겁니까? 그걸 카운터 인텔리전스, 즉 방첩이라 그래요. 아까 대통령실이 이야기했었다는 첨단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도 뭐 그런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간첩짓을 하고 첩보를 어딘가에 전달하고 있는 현장을 잡거나 기술적으로 도청하는 걸 찾아내서 막거나 이런 게 다 방첩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청기는 전파를 통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전파가 뭔지 알면은 도청기가 주고받는 신호를 탐지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특전사 대위 같은 경우처럼 사람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방첩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네. 만약에 상대가 어떤 중요한 시설을 위성으로 찍는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그 시설을 지하에다 숨겨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되겠죠. 북한이 잘하는 방법입니다. 북한이. 네. 우리는 아무래도 남북 분단의 현실에 있다 보니까 네. 방첩기관도 여러 개 있거든요. 아, 네, 한 내년부터는 경찰이 맡게 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런 수사를 주로 맡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네. 대공수사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여태까지 국정원만 했던 건 아니고 경찰도 했었습니다. 영화 1987에 보면은 고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경찰입니다. 그렇죠. 네. 군에는 방첩사령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특전사 대위를 잡은 데가 이 방첩사령부입니다. 네. 당시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예. 과거에는 기무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기무사. 네. 근데 이게 이 기무사령부가 업무 특성상 군 내에서 굉장히 무서운 권력을 떨쳤거든요. 네. 1979년 12.12 군사반란 때 네. 전두환이 기무사령부의 전신인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다른 부대를 도청해가지고 군사반란에 잘 써먹었습니다. 아헤이. 예. 그 밖에도 검찰에도 있고 해양경찰청에도 있고 여러 뭐 수사기관에도 있는데 각자 영역에서 방첩 업무를 수집을 해요. 굉장히 많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게 네.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네. 원래 첩보 영역이 무자르듯이 여기는 여기, 저기는 저기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첩 임무를 하다 보면은 조금 중첩되는 영역이 있는 게 나아요. 네. 물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처럼 엉뚱한 데다 써먹으면은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럼요. 예. 네. 지금의 국가정보원처럼 정보기관이 방첩기관을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선진국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방첩기관을 따로 두고 해외에서 첩보 업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은 또 따로 두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방첩기관은 너는 국내에서 간첩만 잡아라. 이런 거고 정보기관은 해외에서 공작을 하거나 혹은 뭐 안 걸리면서 첩보를 수집하는 데 더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서로 권력을 분산시켜서 어마짓 하는 걸 막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이유 때문에 국정원하고 경찰의 수사 영역을 분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첩보전이라는 게 안 걸리면 장땡이다 보니까 네. 국익을 위해서 외국 같은 데서 굉장히 어두운 영역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두운 영역의 일이라 하면 예시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2017년에 북한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했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 짓을 한 게 북한의 정찰 총국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레이시아랑 북한이 단교하게 됐죠. 그렇죠. 외교 관계를 끊는 겁니다. 예.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공개된 분만 말씀드리자면은 최덕근 영사라는 분인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위조 지폐를 추적하다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살해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국정원에 전신이 되는 국가안전기획부, 즉 안기부 요원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화이트 요원이죠. 그러니까. 네. 예. 북한은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천안함 때도 알 수 있듯이 원래 그럽니다. 원래 해놓고 안 했다고 잡아뗍니다. 이게 9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미국 CIA랑 우리나라 국정원 청사에 가보면은 로비에 별이 새겨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첩보 요원, 특히 블랙 요원은 사지에서 죽어도 그 사람이 첩보 요원이라고 공개를 못합니다. 블랙 요원은 신원조차 이 사람 죽은 뒤에도 이 사람이 첩보 요원이라고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청사에 별을 새겨서 이름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이런 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일하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념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밝히면 안 되는 거고 네. 저렇게 별로. 근데 또 이게 바로 실시간으로 별이 추가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첩보 요원이었다고 알 수가 있었으니까 약간 시차를 두고 별을 새기는 경우도 많아요. 돌아가셔도 바로 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야, 그것도 좀 짠한데요. 네. 지금 국정원 청사에 새겨져 있는 별은 19개라고 하고요. 네. 미국 CIA 같은 경우는 140개 정도. 그러니까 그 별이 사실 더 많이 달려 있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즉각 추모할 수도 없는. 되면 그게 또 첩보원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아닌가. 굉장히 비정한 세계죠. 그러네요, 정말. 예. 안 걸리면 선, 걸리면 악, 맞죠? 예. 네. 지금도 어딘가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첩보전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김형준의 밀리터리 CBS 김형준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